최근 유엔 사무총장은 지구온난화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지구가 펄펄 끓는 시대에 진입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상 지구온난화를 막는 것에 실패했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는데요. 50년도 더 전에 이런 현상을 예측하며 지구를 하나의 생명체로 여겨왔던 이론이 있습니다. 이 이론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안녕하십니까? 아제너드 오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제너드 투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가이아 이론이라고 하셨는데, 가이아, 이거는 대지의 여신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대지의 여신이란 이름으로 된 이론이라 멋있긴 한데 어떤 이론입니까? 이거는 일단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지구도 일종의 하나의 생명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지구 유기체설이라고도 합니다. 지구가 하나의 생명체요? 예, 유기체요? 그 오 작가님처럼 그 지구도 일종의 단일 객체의 생명체라는 겁니다. 지구가 생명체라는 것이 좀 황당하게 들리는데요. 하지만 우리 그 외계 문명편들에서 저희 얘기하기를 외계 생명이 행성의 형태를 하고 있을 수 있다고 저희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주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또 그렇게 이상한 얘기만은 아니지요. 일단 이 가이아 이론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론을 이제 처음 제시한 것은 그 제임스 러브룩인데요. 그 1972년에 그 논문을 통해 처음 제시했고 1978년에 지은 그 저서를 통해 이제 본격적으로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론은 그 현재 지구도 생명체다. 환경 때문에 지구가 아파요. 이런 거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그 환경 차원에서 등장한 이론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진화론 쪽 관점에서 좀 봐야 하는 이론입니다. 진화론이요? 예. 그 진화하면은 동물 식물 같은 이런 생명체의 진화만 생각하기 쉬운데 이 지구도 오랜 시간 동안 엄청 변해왔거든요. 이러한 지구도 그 진화의 시각에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일단 진화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진화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경쟁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 어떠한 종이 다른 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는 원리를 기반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죠. 그 진화 생물학자로 유명한 그 리차드 도킨스의 그 유명한 이기적 유전자는 아예 그 유전자 단위 수준에서의 자연 선택세를 얘기할 정도 아닙니까? 하지만 이 가이아 이론은 진화는 이런 경쟁만이 있는 게 아니고 공생이 이제 경쟁만큼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경쟁보다도 더 중요한 요인일 수 있다고 봅니다. 경쟁이 아니라 공생, 이기적이 아니라 이타적이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이제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공생에 관한 개념은 린 마골리스의 주장이 되었는데 그 코스모스로 유명한 칼 세이건의 첫 번째 부인으로도 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칼 세이건이 이혼한 적이 있었나 봐요? 예. 칼 세이건은 결혼을 총 3번 했거든요. 아무튼 그 린 마골리스는 칼 세이건과의 사이에서 아들 그 도리언 세이건을 낳았는데 이 아들도 생물학자여서 린 마골리스와 같이 연구하고 공조한 서적도 있고 막 그래요. 참고로 앞서 얘기한 리차드 도킨스도 결혼 3번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 가이아 이론은 이 제임스 러브록과 이 린 마골리스가 같이 연구해서 제시한 이론인데요. 먼저 그 제임스 러브록은 1960년대 나사에서 일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화성에는 생명체가 있을지 모른다 할 때 이럴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련 연구를 했는데 그 각 행성의 대기를 분석하던 중 왜 지구에만 산소가 많은 것인지를 이제 알 수가 없었어요. 아시다시피 그 아주 초기 지구, 그러니까 그 원시 지구에는 이 대기 성분이 지금과 같지 않았거든요. 그 당시에는 산소도 거의 없고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수소 등등 지금의 그 다른 행성들과 비슷했어요. 하지만 지금 지구의 산소는 너무 많지도 않고 너무 적지도 않게 딱 적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산소가 많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산소가 너무 많으면은 이게 불이 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화재 위험뿐만 아니라 이게 대기가 활활 탈 수도 있어요. 산소가 너무 많으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산소가 적당하게 증가한 것은 생명체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광합성을 하는 생물, 즉 식물들이 생겨나면서 산소가 증가하지만 산소가 또 너무 많아지면 땅 속에 있는 미생물들이 이 메탄을 방출하면서 이 산소가 너무 많아지지 않게 조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 미생물들이 알아서 이렇게 조정을 한다고요? 물론 이제 그 미생물들이 이렇게 지적인 존재여가지고 지구에 산소가 많아지고 있구나. 환경을 위해 이제 메탄을 더 배출해서 산소량을 줄여보자 이러는 건 아니지만 우리 몸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도 어디가 아프면은 다른 장기들이 관여해서 자가 치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처럼 지구 전체가 다른 행성들과 다르게 그 생명력 있는 행성이 된 것은 바로 이러한 각각의 생물들이 공생을 하며 또 환경과도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즉 이 지구의 생물상은 스스로의 생존을 촉진시키기 위해 앞서 말한 것처럼 화학작용 등을 통해 그 환경을 조절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구의 생명체들이 유기적으로 그 상호작용해서 우리 사람처럼 하나의 그 단일한 생명체라는 얘기 아닙니까?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나 자연의 생물뿐만 아니라 뭐 지구의 이 대기, 뭐 바다, 뭐 지표면 같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람의 세포들처럼 공생적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그 비유적인 표현 아닙니까? 실제로 지구가 생명체라는 근거는 뭔데요? 일단 이 표현에 관해서는 좀 이따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요. 일단 린 마굴리스는 그 자신의 세포 공생설을 바탕으로 이 이론을 주장을 해요. 이 세포 공생설은 그 핵이 없는 원핵 생물들이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 핵을 가진 진핵 생물로 진화한다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원핵 생물들은 핵이 없는데 그 다른 작은 원핵 생물들을 잡아먹는 과정에서 이 잡아먹힌 원핵 생물들이 바로 흡수되지 않고 같이 공생을 하면서 즉 같이 살아있는 거예요. 잡아먹은 것과 잡아먹힌 것이 안에서. 그러면서 이게 핵이 있는 진핵 생물로 창발하게 된다는 겁니다. 진핵 생물로요? 예. 여기서 그 라마르크의 그 획득 형질이 등장을 합니다. 획득 형질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가 후천적으로 습득한 것이 유전되느냐입니다. 예를 들어서 태어날 때 뭐 건드리기만 해도 부서지는 아주 약골이었던 인물이 있어요. 근데 엄청난 노력으로 UFC 챔피언까지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낳았어요. 그럼 이 엄청난 이 격투 능력이 자녀들에게 유전이 될 거라고 봅니까? 보통 그렇지 않나요? 다만 그 물려받은 재능을 잘 펼치는지의 여부는 그 자녀들의 의지나 뭐 교육 환경 뭐 이런 게 영향을 미치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요? 그 운동선수들이나 음악가들 그 자녀들이 자기들도 해당 분야에서 활약하는 것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여기 뭐 진화나 유전에 관한 시간은 아니니까 짧게만 얘기를 하자면은 유전은 그러니까 DNA, 즉 유전자 레벨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제가 지금 갑자기 헬스 매니아가 돼서 엄청나게 몸을 단련했다 해서 나의 DNA가 바뀐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많이 나오는 예시 중에 하나가 바로 기린입니다. 기린은 그 여타포유류에 비하면은 정말 독보적으로 목이 길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이거야말로 그 높은 곳에 달린 것을 먹으려고 점점 머리를 뻗고 그게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앞서 말한 그 획득 형질이고 실제로 그 라마르크가 예시로 들었던 것이 이 기린이에요. 하지만 적자 생존, 즉 그 자연 선택설에 의하면은 목이 길었던 기린들이 잘 먹어서 살아남았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의 목 길이를 가진 기린들이 생존해 있는 것이라는 거죠. 목이 짧은 거는 다 멸종했고요. 그렇죠. 카멜레온도 그래요. 카멜레온이 색을 주변 환경에 맞춰 색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주변 환경에 맞는 색으로 바뀌는 카멜레온이 살아남은 것이라는 거죠. 이게 적자 생존, 그 다른 말로 자연 선택설 아닙니까? 그 다윈은 초기에는 이 라마르크의 획득 형질 이론을 어느 정도 인정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게 이후에 그 다양한 실험으로 인해 이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어요. 뭐 최근에는 그 후성 유전학이라고 해서 후천적 획득이 그 후손에게 이어진다는 연구도 있지만 이건 아직 가설 단계고요. 하지만 이 획득 형질 이론은 세포 단위에서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진균류라고 있습니다. 그건 핵을 가진 진핵세포지만 얘는 엽록소가 없어요. 그리고 조류, 그 날아다니는 새 말고요. 그 수생생물을 뜻합니다. 뭐 해조류 같은 거. 진균류가 이러한 조류를 흡수해서 엽록소, 즉 광합성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고 동시에 이게 세포 분화하면서 이 능력을 후손에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도 갖게 된다는 셈이죠. 결국 후천적으로 얻은 능력을 후손에게 줄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마굴리스는 다윈은 모두 옳고 라마르크는 모두 틀렸다는 식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앞서 말했듯이 생물의 진화는 경쟁만이 아닌 공생도 있으며 마찬가지로 이 지구도 우리를 포함한 여러 생물과 환경이 공생하며 그 진화하는 것이라는 것이 이 가이아 이론의 내용입니다. 다만 그 앞서 말했던 이 지구를 그 생명체로 보느냐에 대해서는 이 제임스 러브록과 이 린 마굴리스 입장은 좀 달라요. 둘이 또 달라요? 예. 이 제임스 러브록은 지구를 하나의 생명체로 보는 반면 린 마굴리스는 생명체는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일단 제임스 러브록은 이 이론을 주장하는 것과 동시에 이 사람이 좀 환경보호론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경보호론자적인 주장을 하다 보니까 지구가 아파요 같은 이런 의연화된 표현이 효과적이죠.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알리려면은. 그런 포스터 많이 붙여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제 지구를 생명체로 보는 사람들에게 이제 호응을 받은 측면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지구도 하나의 생명체다라는 말은 이게 과학자들의 공격을 받기 딱 좋은 말이에요. 그 리차드 도킨스는 뭐 당연히 엄청 비난했고, 스티븐 제이 굴드는 시를 써놓고 과학이라고 한다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시를 썼다고요? 예. 자신의 이론에 저렇게 말했다면 굉장히 모욕적이었을 것 같은데요. 리차드 도킨스와 스티븐 제이 굴드는 뭐 아시다시피 이게 굴드 생전에 둘이 엄청난 앙숙이었지만, 저 인간미 없어 보이고 그 동심 파괴자이기도 하고 그 네모칸 같은 리차드 도킨스보다는 옆집 아저씨 같은 인상의 그 야구 얘기 즐겨하는 스티븐 제이 굴드가 이렇게 왠지 친숙하고 사람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인상이 후덕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방금 이 마골리스에게 한 말도 그렇고, 또 그 에드워드 윌슨의 제자인 그 유명한 그 최재천 교수의 말에 의하면은 그 한국인을 엄청 무시했다는 일화도 있어요. 이런 걸 듣다 보니 이제 뭐 사람은 좀 겉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 스티븐 제이 굴드가 한국인을 무시했다고요? 뭐 일단 그 최재천 교수의 말로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아무튼 뭐 리차드 도킨스와 스티븐 제이 굴드 사이 얘기만으로도 이건 뭐 엄청 나오니까 이건 뭐 다음 기회를 노려보고요. 아무튼 이 가이아 이론은 이제 등장했을 때부터 이렇게 과학계 신랄한 비판을 받아왔고 이게 이단시 취급되어 왔어요. 다만 그 린 마골리스 이분도 한 성격하시는 분이라서 이제 가만히 있질 않고 이제 맞받아 쳐왔는데, 하지만 이 이론이 다시 빛을 보게 된 것은 이 당시에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지금은 뭐 우리 옆집 강아지도 할 만큼 유명해진 그 지구 온난화 때문입니다. 지구 온난화 때문이요? 그렇죠. 그 환경과 공생을 해왔던 인류가 어느 순간부터 지구를 지배하는 지배적인 종이 되면서 환경 파괴를 일삼고, 그래서 이제 인류가 지구 환경의 파괴자가 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지요. 근데 린 마골리스는 1988년에 인류는 지구적 관점에서 보면은 암적인 존재다라고 이제 세미나에서 주장했을 정도니까요. 매트릭스의 스미스가 하는 말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자,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1988년에 지구 온난화라는 말이 유행하기도 전 같은데. 그 물론 제임스 로브룩이나 린 마골리스 이들이 이제 그린피스 같은 이제 과역 단체나 그레타 툰베리 같은 급진적 환경론자는 아닙니다. 사실 뭐 채식주의자도 그렇고 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이제 어딜 가나 그 일부 과격 급진론자들 때문이거든요. 극과 극은 통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 이들의 주장은 지구를 하나의 사람 같은 인격체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주위의 비평이나 언론들이 이제 그렇게 오해를 하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곡해해 왔고, 앞서 말했듯이 이제 제임스 로브룩은 자신의 신념, 즉 그 환경 보호를 위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지구를 의인화하는 것에 어느 정도 이제 묵인해 왔던 것도 사실이고요. 책임 소재가 좀 있네요. 예. 그래서 린 마골리스와 제임스 로브룩 한때 사이 안 좋은 적도 있었습니다. 반면 린 마골리스는 지구는 이제 생명체가 아니다라는 것을 못 박았어요. 자신의 폐기물, 즉 우리가 몸 밖으로 배출하는 그런 것이 없이 자기 순환하는 생명체는 존재할 수 없다면서 지구를 의인화, 아니 그 생명체하는 것에는 이제 반대를 했어요. 이러한 의인화 때문에 이 이론이 엉뚱하게 오해받는다면서 이제 매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 지구 온난화도 그렇고 그 오존층 파괴 등등 뭐 확실히 지구의 환경 문제가 심각해진 것을 보면 저러한 주장이 옳았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 물론 이제 그 가이아 이론의 반대론자들은 이것도 인류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구 온난화를 넘어서 엄청난 환경 파괴를 경고하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 인류의 얘기잖아요. 인류가 멸종한다고 지구가 정말 모든 생태계가 파괴되어서 죽음 행성이 됩니까? 그렇진 않죠. 그렇죠. 인류가 없다고 지구가 아프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지구를 생명체로 보면 인류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도 지구는 잘 살아왔고, 진짜 무슨 뭐 3차 대전이네 뭐네 해서 인류가 스스로 자멸하는 일이 벌어져도 지구가 뭐 죽는 건 아닌 거죠. 이미 지구는 그 여러 번의 대멸종을 겪고 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저 가이아 이론에서 말하는 지구의 죽음 같은 건 일어난 적이 없는 거죠. 린 마굴리스와 제임스 로브룩은 각각 2011년, 2022년에 별세를 했습니다. 그 가이아 이론은 이제 과학계에서는 비난을, 환경단체 등에서는 뭐 호응을 받는 이론이지만 학계에서 이어받는 뭐 특별한 뭐 제자나 단체가 없기 때문에 이 이론을 더 발전하고 이제 개선할 인물이 좀 드문 편이에요. 린 마굴리스의 아들 그 도리언 세이건이 있긴 합니다만 뭐 아직까지는 이제 크게 주목을 받는 성과가 없는 편이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론은 좀 개인적으로는 좀 시사하는 바가 없진 않다고 봐요. 어떤 점에서 그렇죠? 물론 이제 지금도 지구 온난화는 사기다, 엉터리다 이런 주장도 많고 이거 믿는 분도 많아요. 제 주위에도 좀 있고요. 그리고 지구 온난화는 사실이지만 그것의 원인이 이산화탄소는 아니다라는 얘기도 많고요. 그런 얘기는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환경 파괴가 우리 인류에게 좋지 않은 것은 사실 아닙니까? 인류에게는 안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구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관점에서는 당연히 중요한 문제고, 그런 면에서 이 가이아 이론이 얘기하는 이 자연과의 공생과 조화는 충분히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현대에 들어서 많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1996년 나사에서는 놀라운 발표가 있었는데요. 남극에서 발견된 운석이 화성에서 온 것이며 그 운석에서 박테리아의 화석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화성에서 생명체의 흔적이 지구로 온 것일까요? 안녕하십니까? 아제너드 오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전도 투디입니다. 오늘은 주제가 좀 심오해 보이는데요. 뭐 심오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아직도 현대과학이 풀지 못한 정말 난제 중의 하나인 바로 생명의 기원은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예전에 생명의 정의부터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우주를 보면은 굉장히 신비로운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블랙홀,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이런 거 다 엄청 신비롭잖아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주에서 정말 가장 신비로운 것이야말로 바로 우리 생명체라고도 할 수 있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생명이 탄생했는지, 심지어 생명체란 무엇인가도 정확히 모르잖아요. 말씀 들으니 그런 것도 같은데요. 우리가 생명체라고 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따지고 보면 아는 것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우주의 생명체가 우리뿐인지 아니면은 다른 생명체들도 존재하는지조차 모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학계보다는 상상력을 마음대로 펼칠 수 있는 SF에서 이제 실컷 다뤄지는 내용들 아닙니까? 외계인이 대표적이죠. 그렇죠. 영화 에이리언 이런 거 등등. 일단 지구상의 생명체를 생각해 보면은 과연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생겨났는지는 이제 아직도 의문이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죠. 탄소와 유황, 메탄 등이 섞여 있는 이런 웅덩이에 갑자기 번개가 내려치고 해서 생겼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 외계에서 왔다는 얘기 등등 정말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아직 하나도 없지요. 프로메테우스가 생각나는데요. 예. 역시 다 SF에서 나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바이러스가 생명체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의견들이 갈린다고 해요. 일단 현재의 생물의 체계 분류에 따르면은 바이러스는 이제 생명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만, 바이러스는 포함되지 않아요? 예.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이 바이러스도 생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이 바이러스라는 게 이게 그냥 실험실 접시에 있을 때는 그냥 일반 단백질 덩어리와 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이게 다른 세포에 기생하기 시작하면은 신진대사를 하며 변화에 반응을 하고 적응과 진화를 하는 생명체의 특성을 보이거든요. 이렇게 생명체에 대한 정의마저도 확실치 않은데 우리가 우주에서 생명체를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주의 생명체를 우리가 알아보지 못할 거라는 얘기는 지난 시간에 몇 번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2006년에 생명체의 정의에 관한 회의가 미국에서 열린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여러 기존생각과 다른 얘기들이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진화생물학자로 유명한 존 메이너드 스미스는 생명이란 번식과 유전 그리고 이제 변이가 가능한 존재라는 얘기를 했고, 복잡성 이론가인 스튜어트 카우프먼은 촉매 중합체의 집단 조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프리먼 다이슨의 주장과 비슷하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에너지, 정보 자체를 생명으로 보는 이런 견해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졌나요? 그럴 일은 없죠. 이게 의견이 분분한데, 심지어 생명체는 매우 정교한 결정체일 뿐이라는 이런 환원주의자적 의견도 있어요. 우리는 그냥 무슨 아주 정교한 광물에 불과하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이 생명체가 무엇인지 모르고, 따라서 우주의 생명체를 알아볼 능력도 없다는 것이 이 조지 메이슨 대학의 로버트 헤이즈의 견해입니다. 듣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요. 생명체를 정의하지도 못하는데 우주의 생명체를 어떻게 찾을 수 있겠어요? 태아의 경우도 언제를 생명체를 보는지 논쟁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35주가 되면은 이게 신생한지 아닌지 애매하죠. 그렇잖아요. 처음 착상됐을 때 이거 자체를 수정란 자체를 생명으로 볼 수 있느냐는 애매하지만, 그 시점을 정하는 것도, 이 태아의 경우도 어느 시점을 생명체로 보는지 이것도 논쟁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제 그걸 인위적으로 인간들이 정한다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생명체에 대한 정의부터가 모호하다 보니까 영국 행성간 협회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리차드 테일러는 사실 생명체는 어떻게 보면 흔한 존재고
우리 태양계에만 해도 최소 10군데 이상의 곳에 생명체가 있을 거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우리 태양계에 생명체가 있는 곳이 10곳이 넘는다고요? 예, 그 생명체를 보는 관점에 따라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로버트 헤이즈는 그 지구의 생명체는 이 바위 표면을 덮고 있는 그 분자들로 구성된 그 얇은 막에서 출현했을지도 모른다고까지 얘기를 해요. 지금도 그 목성의 위성인 유로파나 뭐 토성의 위성인 그 엔셀라두스와 타이탄 등이 생명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도 많이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90년대 들어서 이 허블 망원경이 활약하기 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뭐 별들은 관측할 수 있어도 행성은 관측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행성을 직접 망원경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별 주위를 이제 공전하는 행성으로 인해 별 앞에 뭐 행성들이 공전하면서 지나가다 보면은 그 별의 밝기가 좀 변화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별의 광도 변화 등을 이제 정교하게 관측하게 되면서 이 주위에 지금 행성들이 돌고 있구나 이런 걸 발견하게 되면서 이러한 행성들의 발견이 막 쏟아지게 되었고 상당수의 별들이 우리 태양계처럼 그 행성들을 거느리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외계에 생명체가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그 어디서는 그 외계 생명체가 탄생할 확률이 뭐 그다지 높지 않다고도 얘기하잖아요. 예,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우주는 사실 아직도 초창기 상태라는 거예요. 그 2015년 나사의 발표에 의하면은 우리 지구와 같은 생명체가 있을 만한 행성들의 92%는 아직 탄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우리 지구는 그 우주의 나이에서 꽤 이른 때에 생명이 탄생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제 프랭크 티플러 같은 분은 이제 이 우주 전체에서 우리 지구가 가장 빨리 그리고 이제 가장 앞선 문명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그 나사의 얘기는 우리 지구와 같은 환경의 기준에서 보는 거고요. 생명체가 꼭 지구 같은 곳에서만 생길 것이라는 법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보통 생각하는 게 그 산소나 물이 있어야 그 생명체가 있기 쉬울 거라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목성과 그 토성의 위성들도 지표면 아래에 깊은 바다가 있어서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그렇긴 합니다만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지구인의 관점일 뿐인 거죠. 뭐 예전에는 뭐 섭씨 60도만 넘어가도 뭐 단백질이 파괴되고 그렇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 수 없다고 했지만 지금은 엄청 고온이거나 또는 그 엄청 저온인 환경에서도 뭐 박테리아나 그 포자 같은 미생물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따라서 우주에 존재할 수 있는 생명체의 범위는 더 넓어진 거죠. 그렇다고 하면 그 우주에서의 생명체라는 것이 아주 오래전에 그 저런 형태로 존재해서 멀리 퍼지고 그게 또 우리 지구로 오고 뭐 그런 것일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얘기들 굉장히 많죠. SF 같은 대중 미디어뿐만 아니라 과학자들 중에서도 진지하게 이런 주장을 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또 재미난 일화 중 하나로 그 1984년에 그 남극의 앨런 힐즈에서 발견된 운석이 하나 있어요. 그 발견된 지역의 이니셜을 따와서 ALH84001이라고 하는 운석인데 이게 약 1600만 년 전쯤에 소행성이 화성과 충돌을 하고 그때 생긴 화성의 파편이 태양계를 떠돌다가 약 1만 3천 년 전쯤 지구의 중력에 의해 끌려 들어온 것으로 추측되는 운석이에요. 굉장히 사연이 많은 운석이에요. 그렇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떠돌다가 그 후 이 운석을 분석하다가 1996년에 나사에서 놀라운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관처럼 생긴 모양의 그 박테리아의 화석과 흡사한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화성에서 떨어져 나온 운석에서 박테리아의 흔적을 발견했다고요? 예. 아니 근데 그게 화성에서 온 건지 어떻게 알아요? 13,000년 전에 지구에 떨어졌다면서요. 예. 그 예전에 그 바이킹 탐사선이 그 화성에 착륙해서 그 토양을 채취해서 분석한 적이 있어요. 뭐 1996년이면은 그 소저너가 가기 전이기 때문에 그때 그 바이킹 탐사선이 분석한 성분과 이 운석의 성분이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이거 그렇기 때문에 화성에서 온 것으로 보는 거죠. 지구의 성분과는 다르거든요. 이 운석의 성분이. 그래서 그 한때 그 화성에 생명체가 있다는 그 더 나아가서 우리의 조상이 사실은 화성에서 온 것이 아닐까 하는 이런 얘기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진짜예요? 화성에서 온 운석이 생명체의 흔적이 있다는 게?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 100% 박테리아 화석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그 분석도 그 입장도 계속 바뀌어 왔답니다. 뭐 언제는 이게 생명체다 아니다, 뭐 이게 박테리아다 아니다 막 그랬대는데 현재는 이게 그 화성에 생명체가 있다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것이 대세입니다. 근데 그 저게 진짜 화성에서 온 생명체의 흔적일 가능성이 아주 없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또 그렇죠.
그래서 태양계에서 아주 오래전에 생명체가 태어나고 그것이 막 여기저기로 흩어졌다는 이런 주장들도 있어요. 그 호주 출신의 물리학자 폴 데이비스도 화성에서 생명체가 먼저 탄생한 후 지구로 이동해 왔을 수 있다고 추측을 합니다. 아니 이건 진짜 무슨 영화 그 미션 투 마스나 뭐 화성은 아니지만 뭐 프로메테우스 같은 그 SF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 아닙니까? 아, 그렇긴 한데, 근데 이 주장을 그냥 그런 SF적 상상력만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또 나름대로 근거를 제시를 해요. 일단, 화성은 그 태양계 행성 중 작은 편에 속해요. 그래서 이 태양계가 처음 형성될 때, 그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덜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은 아시다시피 목성이 엄청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외에서 들어오는 이런 소행성들 같은 경우는 목성이 다 막아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화성의 대기 농도가 더 옅고, 그리고 그 태양의 방사선의 양이 지금보다는 더 적었던 40억 년 전 그 태양계 초기의 화성의 환경은 초기 지구보다 더 생명체가 탄생하기 좋은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폴 데이비스는 우리는 사실 화성인이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아 그러면 혹시 그렇다고 해도 화성에도 생명체의 흔적이 남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아직 화성에서 그 생명체의 흔적은 이제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 물의 흔적은 찾았다고 하지만 아직도 이것도 그 좀 이견들이 있는 상황이에요. 2018년에는 뭐 지하에 물이 있다는 발표도 있었지만 또 최근 연구는 이것도 물이 아닌 그 화산암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아직 뭐 우리가 그 화성의 모든 구석을 다 뒤져볼 수는 없지만 정말로 만약에 그 화성에서 어떠한 이런 뭐 박테리아 같은 생명체의 흔적이 발견되고 그것이 우리 지구의 생명체와 비슷한 부분이 발견되면 저 폴 데이비스의 말이 맞을 수도 있죠. 그럼 일론 머스크의 그 화성 탐사 계획은 고향을 찾아가는 거네요, 그럼. 어떻게 보면 그렇죠. 우리 조상을 찾으러 가는 걸 수도 있는데 스페이스 오디세이처럼. 그렇죠. 하지만 화성에서 만약에 생명체 흔적을 발견했는데 이게 또 우리 지구의 생명체와 하나도 비슷한 부분이 없다고 그렇게 보면은요. 그러면은 최소 태양계 내에서 독립된 두 개의 생명체가 각자 발생했다고 결론을 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이 우주에는 꽤 많은 생명체들이 각자의 행성에서 자발적으로 탄생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또 다른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태양계가 아닌 태양계 바깥에서 왔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구의 생명체가 지구 밖에서 왔다는 가설을 판스페르미아설 또는 이제 배종 발달설이라고도 합니다. SF 작품들에 꽤 많이 등장하는 내용들이죠. 하지만 그거는 우리 지구의 생명체의 기원을 밝혀낼지는 몰라도 생명체 그 자체의 기원을 밝혀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 외계에서 온 생명체는 그럼 어떻게 발생한 겁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배종 발달설은 근본적인 생명체의 기원에 대한 답이 되지는 못하지요. 외계에서 왔다는 것만 되지만 그 외계의 생명체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설명을 못하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 폴 데이비스뿐만 아니라 그 정상 우주론을 주장하던 그 프레드 호일경도 이러한 그 배종 발달설을 주장을 했어요. 이 호일경은 우주에서는 이러한 생명체의 씨앗이 될 포자들이 수십억 년 전부터 지구에 지금도 계속 쏟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가 알 수 없는 전염병 같은 게 생기는 게 이 지구가 우주에 가득한 그 미생물 영역을 계속 지나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니 전염병의 원인이 우주에서 오는 바이러스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프레드 호일의 동료인 그 찬드라 위크라미 싱은 그 예전에 하여튼 유명했던 전염병 사스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전염병이죠. 맞습니다. 그 아시아권에서 특히 그랬던 이 바이러스가 이 사스 바이러스가 외계에서 온 것이라는 주장을 의학저널에 기고하기도 했어요. 의학저널에 기고했다고요? 예. 근거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주 관측 기술이 이제 계속 발달하면서 이 분광학을 통해 이 우주의 구성 성분을 이제 분석하는 게 많이 발전됐거든요. 그렇게 이제 우주의 가스 구름층이나 아니면 뭐 해성의 먼지 입자 등 이런 걸 분석하다 보니 메탄이라든지 시아나수소 이런 걸 발견하게 되고 또 운석에서 뭐 아미노산 등도 막 발견하고 그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에서는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아미노산을 품은 해성이 엄청난 속도로 행성에 충돌했을 때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이거에 관한 실험을 했는데 실험 전에는 당연히 그 충격으로 인해 아미노산이 파괴될 거라고 예상했지만 실험을 해본 결과 오히려 아미노산이 결합이 더 촉진되고 더 상위 단계인 펩타이드 복합물이 생성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아 파괴가 되지가 않아요? 예. 즉 우주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생명체가 탄생할 여러 요인들을 갖추고 있다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에 따르면은
유기물들이 널려 있고 막 혹독한 환경에서도 생명체는 탄생할 수 있고 또한 뭐 운석이나 해성 이런 소행성 등을 통해 우주는 계속 생명의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소개했던 그 가이아 이론의 창시자 제임스 러브락은 아예 생명체는 우주를 구성하는 원리 중 하나며 생명체의 기원은 우주의 기원, 즉 빅뱅의 기원을 두고 있다고까지 주장을 합니다. 우주의 탄생이 바로 생명체의 탄생이라는 것이죠. 그 가이아 개념에 의하면은 그 가이아 개념이라는 게 이 지구 자체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그 생명체로 보는 시각이잖아요. 그렇죠. 그 윌리엄 디트리 같은 지질학자는 만약 지구에 생명체가 없었다면 이 지구의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을 것이고 지금의 금성과 같은 고온의 행성이 되었을 것이라고 이제 네이처지의 논문을 게재한 적도 있습니다. 듣다 보니까 좀 내용이 어질어질한데요. 그럼 그 가이아 이론처럼 생명체와 지구와 같이 공생관계라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론을 확장하면 방금 언급한 그 제임스 러브락의 말처럼 우주와 생명체는 같이 공생하는 관계이며 빅뱅은 우주의 탄생이자 생명의 기원이라는 것이죠. 물론 뭐 아직도 지구 외의 곳에서는 생명체는 발견된 적이 없고 또한 지적 생명체라는 것의 기준도 이제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제 우리 인류 수준의 지적 생명체가 우주에 얼마나 있을지는 아직 전혀 모르지요. 하지만 우주라는 그 자체가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생각을 하면은 생명체의 기원이나 존재에 대한 의문에 대한 답이 될지도 모르지요. 우주 자체가 살아있는 생명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이 살 수 있는 기온과 기압에 산소가 충분한 대기가 형성되면 이제 인류가 가서 살 수 있게 되는 건가요? 그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만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또 있어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제너드 오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저너드 두디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을 해주실 건가요? 저희가 그동안 그 문명의 단계라든지 뭐 외계 문명 등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여러 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지금 우리 인류는 이 태양계 내에 다른 행성에 가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달에 가본 곳이 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태양계 내에 그 다른 천체를 정복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라포밍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꼭 좀 부탁드리겠고요. 방금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뭐 사실 뭐 태양을 감싸는 뭐 다이슨 스피어에 뭐 폰 놓이면 뭐 자기 목적 우주선을 보내서 뭐 우주를 점령하는 뭐 오메가 포인트 이론 등등 저희가 이런 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 인류는 저런 다른 은하계는 고사하고 그 다른 행성에도 직접 가본 적이 없어요.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지구의 위성인 그 달에 가본 것이 고작 아닙니까? 그것도 이미 오래전에 간 거고 그 뒤로 안 가니까 달 착륙 음모론도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뭐 달에 기지를 세우고 그 어렸을 때 그 과학 만화 같은 데 보면은 21세기 초에는 뭐 달에 뭐 관광 가는 것이 일상화될 거라는 얘기도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 전혀 아니잖아요. 최근에 다시 달에 사람 보내려고 하잖아요. 저희도 다뤘던 그 아르테미스 계획이요. 그렇긴 합니다만 그것도 원래는 그 2024년에 사람을 그 달에 다시 보내려는 계획이었어요. 원래 뭐 최초화는 2028년이었지만 그 도널드 트럼프 집권 일기 때 2024년 안에 보내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하지만 그 현재는 그 사람을 태운 채로 그 달을 스윙바이하는 그 아르테미스 2호도 2026년 발사 예정이에요. 이게 사람이 달에 착륙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달에 착륙시키는 아르테미스 3호는 빨라도 2027년이지요. 그러니까 아르테미스 2호는 사람을 달에 착륙시키는 게 아니란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달에 사람 보내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일론 머스크가 2029년까지 화성에 사람 보낸다는 것이 진짜 가능할까요? 물론 이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뭐 많은 성과를 낸 것도 사실입니다만 2029년 안에 그 화성 유인 탐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는 시각이 많아요. 그것도 원래는 2022년에 이제 무인 우주선을 화성에 보내고 2024년에 그 유인 탐사 계획을 완벽하게 수립하겠다고 했지만 2025년 지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아니, 뭐 언제는 인류가 은하계를 정복한다, 우주를 정복한다 그럴 때는 언제고 지금은 또 화성에 가는 것도 만만치 않다고 그러십니까? 예. 뭐 인류 문명의 단계에 따르면은 그 미래는 다 가능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그 얘기가 좀 샜는데
어찌됐건 언젠가 인류는 그 태양의 수명이 다하기 전에 외계로 진출해야 인류가 계속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 태양계 내의 다른 행성에 진출하는 것도 인류에게는 정말 앞으로 필요한 과제 중 하나가 될 수밖에 없죠. 그건 그렇죠. 그래서 그 테라포밍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인류가 거주할 수 없는 환경을 인류가 거주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하죠. 영화 그 에일리언 2에 나오는 민간인 거주구역도 그게 다 그 행성을 테라포밍하려고 보내진 선발대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토탈 리콜 영화 보면은 그 화성에 그 외계인이 만들어놨다는 그 테라포밍 장치가 나오죠. 화성 얘기 나와서 말인데 일론 머스크도 화성에 그 100만 명 이주시키겠다고 하는데 역시 태양계 안에서는 화성이 가장 유력한 후보인가요?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화성은 그 지구와 그 자전 주기도 거의 비슷해요. 그 지구의 외행성이라서 공전 주기는 이제 지구보다 좀 길지만 그것도 뭐 680일 정도로 지구의 2배가 안 되는 정도고요. 그 대기의 96% 정도가 이게 이산화탄소로 되어 있어서 온실 효과로 이제 행성의 기온을 올리기도 이제 비교적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 그 화성을 테라포밍하는데 이제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이 바로 이 기온 상승이에요. 그 화성의 평균 온도는 영하 60도에 달하기 때문에 이 행성의 온도를 올리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면서도 또 핵심이거든요. 아니 근데 한 가지 그 의문이 있는데 우리 지구는 저희 그 지구는 답을 알고 있었다 해서도 얘기했지만 그 이산화탄소의 증가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화성은 그 대기의 대부분이 이산화탄소라면서 왜 기온이 영하 60도입니까? 엄청 뜨거워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이제 왜냐하면은 이제 화성의 기압은 지구에 비해 엄청 낮아요. 그 화성의 대기압은 그 지구의 0.6%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즉, 화성 대기의 대부분은 이산화탄소지만 대기 자체가 지구에 비해 엄청 희박하기 때문에 대기 중에 그 이산화탄소 분자수는 지구보다 훨씬 적어요. 따라서 전체적인 온실 효과는 매우 약하기 때문에 기온이 저렇게 낮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압이 낮으면은 물에 끓는 점도 낮아져서 우리는 뭐 100도 돼야 끓지만 저기서는 섭씨 10도에서 20도 정도밖에 안 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인체의 체온이 36.5도 아닙니까? 이 온도보다 낮은 데서 물이 증발한다고 하면은 우리 몸 안의 혈액 등이 다 끓어버리는 수준이죠. 우리 몸 안의 혈액이 끓는다고요? 그렇습니다. 정말 무서운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압을 올리는 것이 관건인데, 그래서 이제 화성의 극지방에는 이제 얼음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행성의 기온을 올려서 이 이산화탄소 얼음을 녹여서 기화시키면은 대기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압을 높이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화성의 극지방의 얼음을 녹여서 기압을 올려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죠. 그럼 어떻게 행성의 온도를 올리나요? 무슨 대형 폭탄이라도 터뜨려야 하나요? 예, 그것도 시나리오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요? 화성에 뭐 핵폭탄이라도 떨어뜨린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극지방 상공에 이제 핵폭탄을 터뜨리면은 온도가 높아지고 자연스럽게 이런 폭발열에 의해서 얼음이 녹고 그래서 대기압이 오르게 된다는 거죠. 이거 일론 머스크가 토크쇼에 나와서 직접 한 말입니다. 진짜 일론 머스크의 아이디어인가요?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이거는 이게 또 너무 높은 상공에서 폭발하면은 표면의 온도 상승 효과가 떨어지게 되고 또 반대로 너무 낮은 곳에서 폭발하게 되면은 결국 그 이제 지상빛 표면에서 일어나는 먼지들로 인해 오히려 이게 태양빛을 차단하는 핵 겨울이 올 수도 있다는 이런 비판도 있어요. 그래서 대기의 대부분이 이산화탄소니까 온실 효과로 기온을 상승시키는 방법이 이제 가장 유력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극지방의 이산화탄소 얼음을 녹이는 것 정도로는 이제 기압 상승 효과가 크지 않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 나사에 의하면은 극지방의 얼음, 그 드라이아이스를 녹여봐야 인간이 숨쉴 수 있는 수준의 이제 1%밖에 안 된다는 연구도 있어요. 하지만 1%밖에 안 되더라도 이게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는 있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과는 다른 차원이 다른 그 온실 효과 방법을 연구를 했는데 이 화성에다가 이 과불화탄소나 염화불화탄소 같은 이런 초강력 온실가스 효과를 낼 수 있는 이제 화학 물질을 투입한다는 겁니다. 얘네들은 이산화탄소보다 수천 배 이상 강한 온실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거든요. 아주 강력하네요. 근데 그걸 어디서 가져와요? 지구에서 실어간다는 겁니까? 그 방법은 이게 두 가지예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런 것들을 고농축으로 이제 압축해서 그 로켓에 탑재한 다음에 지속적으로 화성으로 쏘는 겁니다. 그럼 화성에 가서 이제 충돌시켜서 그게 대기 중으로 방출되어서 강력한 온실 효과를 일으켜서 이제 기온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거죠.
다른 방법으로는 여기서 뭐 주기적으로 쏘는 게 아니라 아예 화성에 그 로봇 공장을 지어서 현지에서 그 재료를 추출을 해서 그곳에서 생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그곳에서 불소를 채굴을 해서 거기서 화합물을 만들어내서 대기에 지속적으로 뿌린다는 거죠. 제가 보기엔 둘 다 엄청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 예. 지금 인류의 기술을 보면 당연히 그렇죠. 하지만 뭐 이게 테라포밍은 이게 뭐 장기적 플랜 아닙니까? 이게 뭐 몇 년, 몇십 년짜리 프로젝트가 아닌 정말 뭐 몇백 년, 몇천 년짜리 장기적 관점으로 보면은 이게 먼 미래에는 가능할 수도 있지요. 그래서 저 방법 외에도 그 암모니아를 많이 함유한 소행성을 뭐 화성에 충돌시킨다는 이런 방법도 있지만 사실 뭐 암모니아는 그 이산화탄소보다 더 가볍기 때문에 대기권 밖으로 이제 금세 사라질 거라는 얘기도 있어요. 또 이거 말고 또 다르게 기온을 상승시키는 방법으로는 화성 근처에 그 엄청나게 큰 대형 거울을 설치를 해서 햇빛을 이제 화성의 지표에 그 지속적으로 반사시켜서 이제 온도를 올린다는 방법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이제 엄청 큰 거울, 거의 뭐 저희 그 대한민국 크기만한 거울이 있어야 할 텐데 그런 거울을 우주에 설치한다는 것도 앞에서 얘기한 그런 것들보다 더 어려우면 어렵지 이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들을수록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그러면 저렇게 화성의 온도를 올려서 대기압이 올라가면 실제 인간이 살 수 있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이거는 이제 기초공사에 불과한 거예요. 아, 기초공사요? 예. 대기압이 오른다고 하지만 여전히 대기의 주된 성분은 그 이산화탄소이므로 대기의 성분의 비율을 바꿔야 돼요. 즉 이산화탄소는 줄이고 우리가 숨쉴 수 있는 산소의 비율이 높아져야 하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광합성이 가능한 미생물이나 식물을 심어서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화성의 지구처럼 식물들이 무성하게 되도록 나무를 심어야 한다는 겁니까? 그런 거죠. 중국의 사막화도 못 막고 그래서 그 황사 때문에 죽겠는데 화성에 울창한 산림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까? 진짜 먼 미래의 SF 같은 내용 같긴 한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직은 먼 미래 얘기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이 살 수 있는 기온과 기압에 산소가 충분한 대기가 형성되면 이제 인류가 가서 살 수 있게 되는 건가요? 그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만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또 있어요? 예. 화성은 지구처럼 자기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는 이 내부에 금속 액체 핵이 회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기장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화성은 그 핵이 다 식어서 자기장이 약해졌어요. 그럼 이 자기장이 없으면은 이제 우주에서 날아오는 태양풍이나 이제 우주선, 그 커스믹 레이 같은 것을 이제 그런 방사선을 막아줄 것이 없어요. 따라서 화성에 인공 자기장을 만들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아, 이건 앞에서 얘기한 것보다 더 힘든 것 같은데요? 아,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화성 전체의 자기장을 인공적으로 만드는 방법은 당연히 앞에 얘기들보다 더 어렵지요. 그래서 일단 화성과 그 태양 사이에 그 자기장을 뿜는 위성을 만든다는 방법이 이제 나사에서 2017년에 연구해서 발표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그 자세히 보면 이게 화성 전체에 자기장을 생성한다는 게 아니라 앞에서 말한 그 태양풍을 막는 방패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는 난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 행성형 자기장을 만드는 방법으로는 그 화성에 뭐 거대한 전류 케이블이나 자석을 심어서 자기장을 만든다는 방법도 있지만 이거는 사실 정말 말로만 가능한 이론적 얘기고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는 시각이 대부분입니다. 그 뭐 화성에 뭐 자석 심어가지고 자기장을 만든다는 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심지어 화성액을 지금 식어버린 화성액을 다시 활성화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거는 진짜 SF급 얘기라고 합니다. 진짜 그런 것 같네요. 예. 그래서 그러면은 화성 전체가 아닌 일단 화성의 전초기지를 만들면 그 지역에만 국한되는 즉 로컬 자기장부터 만든다는 것이 이제 그나마 현실적인 방안이에요. 그런 뒤에 후에 이제 인간이 이주하게 되면 그 인간의 거주구역에 설치하게 되고 그 인간의 거주구역이 늘어날수록 점점 늘려나간다는 거죠. 실제로 그 나사와 그 유럽의 그 ESA가 연구하고 있는 방안이고 이게 또 기술적으로는 지금도 가능한 방법이라고는 해요. 그러면 일단 인간의 거주구역에 국소적이라도 자기장을 생성하면요. 진짜 인류가 살 수 있나요? 그 일단 기온과 대기가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되고 또 지구의 자기장처럼 우주에서 오는 방사선 등의 위협을 막아주는 자기장이 생성되면 일단은 그렇죠. 이번엔 또 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예. 그 화성의 중력은 이게 또 지구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인간은 지구의 중력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화성의 약한 중력에 적응된 몸이 아니에요. 지금도 이제 무중력 상태의 우주정거장에 이제 우주인들이 나가 있는 경우 그 근육과 골밀도가 감소합니다. 그리고 중력이 낮으면 혈액이 아래로 잘 쏠리지 않기 때문에 심장이 약해진다고도 해요. 그럼 이런 환경에서 신생아가 태어나면은 제대로 성장하기 어렵게 되죠. 그래서 영화 토탈 리콜 보면 뭐 지구에서 보면 막 기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막 등장하지 않습니까? 뭐 거기가 대부분만은 아니지만 화성에 거주하는 그런 기형아들이요. 그렇습니다. 사실적으로 만들었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해결이 될 수나 있는 겁니까? 화성의 중력을 어떻게 올려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인류가 화성으로 이주를 해서 정말 장기적으로 그 세대가 막 흘러가게 되면 거기 있는 인간들은 이제 화성의 환경에 맞게 진화가 되겠지요. 즉 인류가 화성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세대가 아주 오래 지나게 되면 이 지구인과 이 화성에 사는 즉 이 화성인은 생물학적으로 이제 다른 모습을 하게 될 겁니다. 다르게 진화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 지구인과 뭐 키라든지 몸무게라든지 뭐 다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정말 오랜 세대가 지나게 되면. 그리고 그럼 거기 살던 화성인들은 거기 적응된 화성인들은 지구에 오게 되면은 자기가 살던 세상에 비해 3배나 강한 중력에 또 힘들어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진짜 화성인들이 독립 선언하겠네요. 물론 지구인들은 진압하려 할 테고요. 정말 그럴 수도 있지요. 그 토탈리콜 보면 그런 내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화성이 지구의 식민지가 되면 정말 저렇게 세대가 엄청 흘러서 저렇게 다른 생물학적으로 다른 개체가 되면 독립하러 할 수 있는 거죠. 그 진짜 전쟁, 그 우주전쟁 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인류의 외계 행성 정복이 정말 쉽지도 않고 또 해낸다고 해도 정말 꼭 해피한 일만은 아닐 수가 있겠네요. 어찌 보면 그렇습니다. 괜히 그 SF 영화에서 저런 것들이 나오는 것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사이언스지에는 그 하버드 그 스미소니언 천체 물리학센터에서 발표한 내용이 실려 있는데 그 내용은 기존에는 그 슈퍼지구가 여기는 없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이러한 천체에서 슈퍼지구를 발견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슈퍼지구가 기존의 생각보다 은하계에 더 풍부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아제너드 오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제너드 2D입니다. 오늘은 또 무슨 말씀을 해주실 건가요? 예. 그 슈퍼지구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기저기 그 과학기사 같은 데서 많이 봤는데요. 그 새로운 슈퍼지구가 발견되었다. 뭐 이런 거요? 그렇죠. 그 여러 기사라든지 영상 보면은 슈퍼지구가 발견됐다.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슈퍼지구라는 말이 이게 좀 오용되거나 좀 잘못 쓰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이 슈퍼지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이게 슈퍼지구라는 단어의 의미가 이게 느낌이 뭔가 이제 우리가 사는 지구보다 더 뛰어난, 즉 더 살기 좋은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이런 뉘앙스를 주지 않습니까? 당연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보다 더 생명이 살기 좋은 그런 조건을 가진 행성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이게 슈퍼지구는 그러한 그 생명체가 사는 조건을 기준으로 붙는 명칭이 아니에요, 이게. 그 조건이 아니에요? 예. 생명체가 더 살기 적합한 행성을 찾았다고 하면서 슈퍼지구 언급하는 것들 많이 봤는데요. 물론 이게 슈퍼지구에 생명체가 살기 적합할 수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슈퍼지구라고 분류하는 기준은 사실 그 생명체가 살기 좋은 조건, 이게 기준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슈퍼는 질량 조건에 붙는 단어예요. 지구보다 질량이 크지만 해왕성의 질량보다 작은 행성을 의미하거든요. 즉 여기서의 슈퍼는 지구보다 더 큰 그러한 뜻에서 슈퍼한 행성을 얘기하는 단어예요. 그 해왕성이 그 지구 질량의 한 17배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슈퍼지구라고 하면은 대략 지구 질량의 그 1.5배에서 10배 정도를 가리켜요. 그리고 이제 반지름은 보통 그 지구의 1.1에서 2.5배 정도 사이의 지구 같은 그런 암석형 행성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그 엄격한 정의가 있는 용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반드시 암석형 행성으로 규정 짓는 것은 아니긴 한데 지구가 이게 암석형 행성이잖아요. 그 얼스라는 게 이게 뭐 지구를 뜻하기도 하지만 이런 대지 땅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슈퍼 얼스라고 하면은 지구 같은 암석형 행성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암석형이 아닌 그
다른 이제 가스형 행성은 보통 미니 해왕성으로 부릅니다. 아니 또 미니 해왕성은 또 뭡니까? 이것도 이게 슈퍼지구와 비슷한데 그 지구의 반지름의 2배에서 4배 정도에다가 질량은 이제 2배에서 10배 정도의 행성을 의미를 합니다. 뭐가 다르냐면은 지구와 다르게 그 해왕성처럼 수소와 헬륨이 많은 그 두꺼운 대기를 가진 행성을 의미를 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용어들이 그 엄격히 규정된 것이 아니라서 슈퍼지구와 이제 미니 해왕성의 경계가 좀 불분명하기도 합니다만 이 단어에서 보듯이 지구처럼 암석형 행성이면은 슈퍼지구, 그리고 이제 해왕성처럼 가스형 행성이나 얼음형 행성이면은 미니 해왕성으로 이제 보통 분류를 합니다. 근데 그 지구처럼 생명체가 거주할 가능성이 높은 행성도 아닌데 왜 이렇게 분류하는 겁니까? 그 슈퍼지구를 찾았다는 기사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는 그 태양계가 아닌 그 외계 행성을 관측하기가 이제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은 그 행성이 공존하고 있는 항성, 즉 별, 그 별은 빛을 내고 굉장히 밝지만 행성들은 빛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관측하기가 어려워요. 행성은 그 항성의 별빛에 비해 그 수십억 배가 어둡습니다. 그렇게 많이 차이나요? 그렇습니다. 우리 태양 얼마나 밝아요. 낮에 태양 직접 바라보지 못하잖아요. 그런 다른 행성들 낮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게 관측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그 행성이 이제 항성을 이제 공전하면서 도니까 우리가 볼 때 항성 사이에 그 행성이 위치할 때가 있습니다. 항성 앞에. 그때 행성이 항성을 일부분 가리면서 별의 밝기 미세한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그 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크기의 행성이 이 항성을 가려내는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또 항성의 중력으로 인해 그 행성이 항성을 공전을 하지만 항성도 그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행성의 중력의 영향을 받아요. 따라서 항성도 사실은 그 다른 중심을 기준으로 돌고는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미세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 항성의 위치, 이 별의 위치의 미세한 변화를 적색편이라든지 청색편이를 통해서 상대적인 그 행성의 질량과 공전 주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로는 이 항성의 빛이 그 주변 행성의 중력에 의해 그 미세하게 증폭하는 이 미세 중력 렌즈 효과를 이용해서 알아내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그 해당 항성계 행성들을 이제 간접적으로 알아내는 거거든요. 이런 기술을 통해 그 처음으로 태양계 밖의 외계 행성을 발견한 것이 1995년이에요. 처음 발견한 게. 지금으로 보면 이제 고작 30년 정도밖에 안 된 거죠. 외계 행성을 발견한 게 진짜 30여 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렇습니다. 진짜 생각보다 얼마 안 되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외계 행성을 발견한 과학자 2명은 이 공로로 2019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을 했어요. 그 스위스 천문학자들인 그 미셀 마요르와 디디에 켈로즈가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그 첫 외계 행성의 발견은 그 20세기 끝자락에 이루어졌지만 그 30년 사이에 현재는 5,000개가 넘는 외계 행성들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행성들이 발견되었고, 그러다 보니 이게 연구의 편의를 위해서는 이런 행성들을 이제 분류화하는 것이 필요했지요. 그래서 슈퍼지구나 이런 미니 해왕성뿐만 아니라 그 목성 같은 이제 가스형 거대 행성, 이거는 이제 그 가스 자이언트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분류도 있고, 얼음형 거대 행성, 그 아이스 자이언트, 그리고 이제 목성형이긴 한데 별에 가까운 위치에서 공전하는 뜨거운 목성형 행성 등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저는 그 슈퍼지구가 발견됐다는 기사나 영상들 볼 때마다 우리 그 지구 같은 환경의 행성들이 발견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좀 실망스러운데요? 예, 그렇긴 할 수 있는데, 물론 이게 슈퍼지구가 이제 생명체 거주 가능 여부와는 무관한 분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게 사실 이제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은 토성이나 목성, 그런 천왕성, 해왕성 같은 이런 가스형 외행성들보다는 암석질 행성이 그나마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환경에 가깝지요. 저희가 그 앞서 그 화성의 테라포밍도 다뤘었듯이 이렇게 화성이나 금성은 테라포밍에 대한 연구라도 할 수 있지 토성, 목성에 인간이 이주한다는 이런 연구는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따라서 슈퍼지구는 미니 해왕성, 또 이제 뜨거운 목성형 행성 이런 것들보다는 당연히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일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요. 슈퍼지구 그 자체가 인간의 거주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확률은 다른 행성 타입들보다는 더 높은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슈퍼지구 중에서도 이제 그 거주 가능 슈퍼지구라는 것도 있어요. 앞에 거주 가능이 붙는 슈퍼지구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정식 명칭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슈퍼지구 중에서 이제 물이 존재 가능할 만한 거리에 있는 행성을 일컫는 이런 용어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암석형 행성에 안정된 대기가 존재하고 그 표면 온도는 영하 20도에서 영상 60도 사이에 그런 항성으로부터 또 오는 그 방사선 등을 막고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의 행성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거 말고 또 그 ESI 그 Earth Similarity Index라는 말 그대로 지구 유사도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 명칭이 아주 직관적인데요. 그렇습니다. 아주 지구랑 비슷한 이걸 따지는 지수인데, 이거는 행성의 반지름과 그리고 행성의 밀도, 또 이제 뭐 탈출 속도, 그리고 표면 온도 등으로 이제 지구와 비교하는 값인데요. 0에서 이제 1까지의 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0.8에서 1.0 사이면은 그 지구와 매우 유사한 그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0.6에서 0.8은 그 지구와 부분적으로 유사하고 일부 조건에서는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0.4 이하는 그 지구와 매우 다른 행성으로 그 생명체 존재 가능성을 이제 희박하다고 봅니다. 그럼 우리 태양계 내 몇 가지 행성들을 비교를 하자면은 우리 지구는 당연히 1이죠. 우리 지구랑 비교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화성은 0.7입니다. 꽤 높은 편이죠. 그리고 이제 금성은 0.44고 목성은 이제 0.21로 지구와 아주 다른 행성으로 분류가 되죠. 물론 이것도 이제 절대적 지표는 아니기 때문에 그 1차적인 분류의 기준이 되는 거고,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 그 대기 성분 등을 확인하는 더 자세한 조사와 이제 관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는 그 티가든의 스타 B라는 그 태양계로부터 12.5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그 티가든이라는 별이 있는데, 이 별의 행성 그 티가든의 스타 B는 ESI 지수가 이게 한때 0.95였어요. 대단히 지구와 유사한데요, 그럼? 그렇죠. 굉장히 비슷한 거죠. 그래서 발견된 행성 중 가장 지구와 유사하다고 여겨졌는데요. 이게 최근에는 더 자세한 관측으로 인해서 좀 내려갔습니다. 0.90으로 내려갔는데 그래도 굉장히 비슷하죠. 하지만 이 ESI도 이게 물리적인 수치가 이제 가장 지구와 비슷한 행성을 가리키는 지표지, 이것도 직접적으로 생명체 거주 가능성을 나타내는 값은 아닙니다. 지구와 비슷하면 그만큼 그럴 확률이 높다는 거지만, 그래서 생명체 거주 가능성이 가장 높은 행성으로 꼽는 것은 케플러 442b입니다. 이거는 ESI 지수는 그 0.84지만 그 온도와 안정성 면에서는 그 현재 관측된 행성 중에서는 이제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지고 있어요. 그럼 그 골디락스 존은 뭡니까? 이것도 그 생명체 가능한 행성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아, 예, 이것도 비슷한 내용이긴 해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다만 이 골디락스 존은 그 이제 특정 행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단어 그대로 존, 그 지역을 뜻해요. 그 어떤 항성계에서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은 그런 그 항성으로부터의 거리 범위를 뜻하거든요. 그 우리 지구가 바로 그 태양계 골디락스 존 안에 있는 거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골디락스 존도 이 생명체가 거주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긴 하지만, 다만 이것도 이제 거리만 계산하는 거지, 그 항성에서 나오는 그 플레어, 그 우리 태양계로 따지면 막 태양풍이요. 저희가 그 테라포밍 편에서 알아봤듯이 이런 거를 막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냥 순수한 거리상의 지역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거주 가능 지역까지 거의 유사한 용어인데, 이 거주 가능 지역, 이 단어는 그 과학적이고 공식 용어라면은 골디락스 존은 좀 대중적인 용어지요. 이 용어 자체가 그 골디락스와 그 곰 3마리라는 동화에서 그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수프를 먹는 내용에서 따온 거거든요. 아, 거기서 따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게 슈퍼지구 자체가 이 생명체 가능 행성을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행성 종류에 비해 이제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슈퍼지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그 생명체 거주 가능 지역이 많다는 얘기지요. 최근 사이언스지에는 그 하버드 그 스미소니언 천체 물리학센터에서 발표한 내용이 실려 있는데, 그 내용은 기존에는 그 슈퍼지구가 여기에는 없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이러한 천체에서 슈퍼지구를 발견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슈퍼지구가 기존의 생각보다 은하계에 더 풍부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거든요. 참고로 그 여기서 슈퍼지구 관측을 위해 사용한 데이터가 바로 그 KMTnet, 그 한국천문연구원의 그 외계 행성 탐색 시스템의 그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아, 한국의 데이터를요? 그렇습니다. 그 여기에는 그 앞서 제가 얘기했던 그 미세 중력 렌즈 효과로 행성을 탐색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언스 저널 이 저자에는 그 한국 애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랑스러운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미 발사되어 활동하고 있는 그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을 비롯해서 저희도 다뤘던 그 곧 발사될 그 로만 스페이스 우주 망원경 등을 통해 더 정밀하고 더 많은 외계 행성들을 이제 찾아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또한 그 외계에서 오는 신호들을 통해서도 그 항성계의 여러 정보를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그 주변에 매우 많은 간섭 때문에 노이즈가 굉장히 심해서 그 원래 이 데이터를 추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이 전파 데이터 분석에 그 AI를 도입해서 그 신호 분석을 더 자세하고 용이하게 하는 이런 방법도 활용되고 있어요. 그 외에 앞서 말씀드렸던 스펙트럼 분석이나 이런 미세 중력 렌즈 효과의 관측 기술도 이게 점점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슈퍼 지구들이 발견될 것으로 생각되고 그러면은 또 그만큼 더 인간의 거주 구역이 많아질 수 있다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인류의 미래로 보면은 좋은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얼른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슈퍼 지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재밌고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좀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제너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